20대 공대남 박민서와 30대 문과남 박광성이 진행하는 오늘 다룰 주제는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인데 사실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수소 경제, 뭐 수소 모빌리티, 수소차 다 엄청 핫한 키워드인데 네. 왜 우리가 갑자기 수소 경제를 네. 첫 주제로 다루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 뉴딜, 네.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린 그다음에 뉴딜. 그 밑에는 사회 안정망 이렇게 해서 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그린 뉴딜이 총 사업비가 73.4조 원,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는 42.7조 원, 일자리는 65.9만 개를 창출하겠다. 라는 엄청나게 큰 포부와 함께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대전환의 착숙이고 25년 정도가 되면 대전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착근기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부 문서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그린 모빌리티 중에서도 네. 수소차죠.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113만 대까지 늘린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밝힌 숫자대로라면 수소차 보급을 20만 대까지 확대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만 20조 가까이 투자를 할 거고 일자리가 15만 개 정도 창출될 거다라는 되게 큰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포부를 밝혔는데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뭐 코로나19가 딱 터진 다음에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와, 환경이 뭐 이렇게 깨끗해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약간 기후 변화가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모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네. 라는 걸로 좀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수소 모빌리티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수소 모빌리티의 정의가 뭐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소차가 뭐예요 도대체? 수소차는 이제 일단 수소를 연료로 해서 굴러가는 차인 건데 사실 뭐 뒤편에서 다루겠지만 수소차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굴러가는 차인 거고 수소가 특정 반응을 거쳐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원동력으로 차가 굴러가는 걸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uel cell이라는 게 꼭 앞에 붙죠. 연료 전지가 FCEV. 꼭 네, FCEV가 붙는 거고 E는 이제 전기니까 붙는 Electric. 거고. 네, 그래가지고 수소 연료 전기차인 거고 수소를 충전을 해야 그 기름 대신 수소를 충전하는 형식으로 한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가가지고 그 밸브 꽂아가지고 차에 넣잖아요. 똑같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수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꽂아가지고 수소를 충전하고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다가 수소를 넣고 네, 수소 탱크가 되는 거죠. 수소 탱크 그치? 네, 수소 탱크 수소를 이제 고압축을 해가지고 넣은 탱크가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차를 이제 수소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구동 원리가 그 수소를 넣었어. 네, 수소를 넣은 다음에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뭔가 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BEV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네. 하는 BEV는 우리가 흔히 하는 테슬라 같은 건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미 와닿아 이 있으니까. 퓨얼셀이라고 하는 연료 전지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지. 일단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이 나온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거는 수소고 나오는 건 물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H2O가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H2가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주유소로 한번 가가지고 충전소를 가가지고 충전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수소 연료 탱크에서 이제 수소가 나옵니다. 내 차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수소가 H거든요. 사실 H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주기율표에서 1번이기 때문에 무니까 통틀어서 다 좀 친근할 뭐 거예요. 그치. 네. 그 정도는 다 알죠. 네. 수엘리베 할 때 수니까. 네, 수니까 되게 가볍고 되게 잘 날아다니고 연소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H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기체였을 때 H2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H2가 탱크에서 내 차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H2라는 건 두 개가 이제 같이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안에서 얘네를 떼내요. 이렇게 각각 떼내고 또 H가 H 플러스라는 이온으로 바뀌게 돼요. H 플러스가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도 한 개 생기겠죠. 이 마이너스를 전자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네모가 안에 있을 때 수소 H 플러스는 안으로 들어가고 전자는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때 전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오냐?
전자가 밖으로 가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수소도 그대로 들어오고, 근데 차가 이동을 할 때 밖에서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H 플러스 있고, H 플러스가 2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있고, O가 들어오니까 H2O가 돼서 물이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수소차 뒤에 따라가면 물 나온다고 네. 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물을 집합했다가 내보내는 장치를 또 달아놨다고도 하고. 네. 사실 궁금한 게 수소 모빌리티나 수소차에 요즘 뭐 투자도 그렇고 뭐 안 그래도 뭐 뉴딜 이렇게 정책 얘기하면서도 엄청나게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면 네. 한계로서 명확한 게 백금 때문이다. 네. 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의 백금은 어떤 역할로 구동 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쓰이는 거죠? 촉매라는 거를 꼭 필요로 해요. 촉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천만큼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촉매가 옆에 같이 있어주면 뭐 획기적으로 그 양을 줄여줘요. 그치. 뭐 이렇게 많이 안 카탈리스트. 줄여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천만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촉매가 옆에 있어줌으로써 500만큼의 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끔 해주는 친구예요. 촉매는. H2가 각각 분리가 되고 다시 전자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O 같은 경우에도 O2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O2가 또 분리가 돼가지고 H2명이랑 짝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짝을 짓는 게 무슨 초등학교 때 반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자리를 옮겨서 되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은 양의 에너지 양이 필요로 해져요.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물이라는 것도 지금 바다에도 있고 저 구름 위에도 있고 지금 수증기에도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는 안 되니까 촉매가 같이 들어가줘가지고 이 반응을 조금 더 편리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하필이면 제일 비싼 백금이다. 백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게 굳이 큰 범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구동 원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소차는 전기차나 마찬가지인 것 네. 같은데 왜 그 큰 범주 내에서의 전기차 중에서 수소차를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까? 전기차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찾다 보면 그 BEV는 단거리에 좀 더 적합하고 FCEV는 중거리 또는 장거리에 더 적합하다라는 네.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에 있어서 좀 들었던 모순적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FCEV가 만약에 중거리 또는 장거리에도 적합하다면 단거리에도 적합하지 않나?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운송 수단으로서 쓰인다고 하면 네. 주행 거리가 네.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충전 거리에 적합한 건 단거리에 왜 적합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네. 이게 그러면은 혹시 배터리의 문제인가? 네. 아니면 혹시 뭐 에너지 쓰이는 거에 있어서 뭔가 큰 차이점이 있나? 내가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점이 무엇이 있지? 라는 점을 당연히 좀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땐.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뭐 이거는 되게 신기술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인프라 부족? 그러니까 수소를 막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네. 수소 충전 아직은 못 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집도. 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내가 만약에 차량을 가정용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 그냥 충전하기 어려워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네. 뭐 여의도든 뭐 상암이든 이제 그런 수소 충전소가 생겨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 수소 충전소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점을 불러일으키나?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와 중장거리를 이렇게 큰 차별점을 두고 막 어느 한 분야에서는 BEV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FCEV가 더 유리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접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의 어떤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수소를 충전을 하려면 수소가 있어야 돼요. 수소를 어딘가선가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일단 그 뽑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 또 두 번째로 이거 수소를 보관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율표 1번이고 되게 가볍고 가볍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다루기 힘든 즉 이걸 압력을 엄청나게 세게 해줘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끔 해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로 해요. 즉 이 탱크의 용량도 상당히 클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는 좀 충전하기가 어렵고 주유소 같이 이게 특정 인프라가 좀 설치가 되어야만 하는 구조가 수소를 충전할 때는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게 찬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에 좀 더 찬성을 하는 사람은 수소가 효율이 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장거리에서 전기차가 불리한 이유는 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오래 가고 많은 거를 예를 들어서 화물용 같이 많은 거를 한 번에 옮겨야 되는 거에 유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터리 자체가 하나의 화물로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소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단적으로 봤을 때 효율 면에서 따져봤을 때 주행거리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수소가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격차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진 않고 뭐 중장거리로 보았을 때는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훨씬 더 그거는 이제 중장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유리한 건 맞긴 하죠. 그게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진다는 네. 거죠. 근데 상용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뭐 그 주행 거리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물류에서 유의미하게 이게 수단으로서 쓰이기 위해선.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 배터리의 그 양을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런 거보다는 수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물류 쪽에서 수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수소,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수소 전기 얼라이언스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맞아요. 전기 물류 얼라이언스 이런 건 없었는데 수소차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란 거를 하면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나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면 니콜라가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니콜라나 현대에서 트럭 만들어서 지금 그 스위스로 내가 알기로는 리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이런 거랑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 근데 나는 이제 공돌이인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장점 되게 명확하고 내가 보기에 문과생으로서는 세상은 어차피 변해. 세상이 변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비나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면 확보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소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소를 얻는 게 그렇게 어렵나? 사실 이제 그레이랑 그린은 거의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블루는 약간 최근에 그러니까 뭐 아예 공식적인 용어 같지는 않아요. 뭐 적지 않은 곳에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수소에서 생산이 되다 보면 수소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카본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즉 카본을 캡처한 다음에 스토리지에서 CCS라고 하거든요. CCS 기술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줄이겠다. 네. 그런 방식을 택한 것들을 이제 블루 수소라고요. 지금 당장 그린 수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블루 수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 수소인 수전의 기술이 얼마나 어렵길래 그 어려움의 그 주요 요인이 뭐야? 일단은 단가가 너무 안 나온다는 거. 단가가 안 나온다? 네, 단가가 너무 안 나오고 두 번째로 기존에 해왔던 어떤 공정들이 뒷받침되는 부생수소처럼 뒷받침되는 공정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안에 역시 사용되는 촉매들 같은 것들 아까 말한 백금처럼 그런 값들이 너무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저절로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값이 좀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린 수소로 가려면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주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를 하고 그 수전해로 생성된 수소를 이제 옮겨서 그것도 되게 뭐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옮겨야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쓰였을 때 그게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그게 리뉴어블 하고 서스테이너블 하고 이럴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그게 종점이잖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맞다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린 수소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가 다 그린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럴 거면 재생에너지가 사용이 돼야겠죠. 하지만 다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생산 단가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소 경제에 집중하는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진짜 이렇게 국정 과제로 걸고 VIP 즉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전략 회의를 만들고 이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 뭐 수소 경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기재부나 과기부 중심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가 따로 생기고 당정회의가 따로 있고 관계부 장관들이 회의가 거기에 보고하는 형태로 잡히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면 되게 본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사실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EU에서 10년 동안 이제 지금 있는 모든 수소 그 이코시스 그 수소 생태계의 그 사이즈를 70배 정도 키우겠다. 2030년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산업이나 교통이나 전력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탈탄소를 하겠다. 그래서 우린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게 수소 전략이야. EU에서 내비친 수소 전략인데 이거에 대한 뭐 되게 시사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결국은 EU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EU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 사이즈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란 말이야. 만약에 EU가 그렇게 변화했는데 도란프 형님께서 이제 다 재임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린 에너지를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수소 경제를 가겠다라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엔 미국도 바뀌는 거야. 네.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큰 거의 3대 시장 중에 두 개가 만약에 네. 그렇게 바뀐다. 세계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린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결국은 수소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개발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네. 수도 있다. 국토의 특성상 네.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이런 곳에서 태양광을 그렇게 막 사우디아라비아나 네바다처럼 막 빡세게 태양광을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제사회가 만약에 탄소 중립 또는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는 이 그 넷제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의 최선은 수소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를 이제 대통령님께서 주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이제 그린 모빌리티로 잡았잖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소차를 만드는 3대 카메이커 중에 하나고 네. 현대차가 그리고 우리가 시도를 그래도 예전부터 해왔고 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수소가 주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쪽에선 적어도 제한적인 어떤 산유국의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책적인 의도 네. 또는 전략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 같아. 네. 그런다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의 테스트베드들은 어디가 될까? 이런 수소 경제 테스트베드. 뭐 도시들을 선정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3대 도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완주, 전주 한 개 있고 안산시 한 개 있고 나머지 한 곳이 울산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조금 빠르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곳은 일단 울산인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유명했었던 울산은 이제 공업의 도시고 사실 그 노동자들의 어떤 도시이기도 하고 현대그룹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현대중공업그룹도 있고 현대차그룹도 있고 이미 거기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생수소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동시에 계질수소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울에는 전기버스가 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울산에는 수소버스가 실제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부생수소를 빠르게 이용을 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여지도 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즉 전 주기를 다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정책 위반자의 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시까지 선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엄청난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법 개정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 화물운송차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을 봐서 현대차가 지금 뭐 얘기하는 스위스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물류적인 아이디어들도 아예 진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정말 다 된다 네. 라고 하면 인프라 지원하겠다. 돈 넣어서 현대차 밀어주기 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 개정까지 하겠다는 정도면 나라의 명운을 걸었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는. 그렇다면 이제
국가 전략이나 또는 뭐 이런 전략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나로서는 가능성이라는 네. 거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수소 경제 또는 수소차 또는 수소 모빌리티 아주 작게 봐서 수소차 조금 더 크게 보면 수소 모빌리티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네. 트랙터라든지 뭐 모든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거 더 크게 보면 수소 경제라는 이게 어겐 삼성 반도체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 네. 과연 정말 이 현대차의 수소차와 수소 경제와 이런 수소 모빌리티가 새로운 나라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이제 공대 출신으로서 봤을 땐 이게 공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나라의 그 캐파빌리티 그러니까 캐파를 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그랬지만 과학기술 개발도 예외는 아닌데 뭔가 한계를 정하면 거기에 진짜 온 국가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경향이 없잖아요. 반도체도 그랬었고. 네, 그냥 다 거기다 무조건 쏟아주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국가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오 벌레 오 반도체도 그렇고 그 전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브로드밴드 깔아주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깔아줘야 되는 건데 수소 경제를 실현하려면 역시나 이것도 정책적인 게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울산을 다시 예로 들어서 하자면 일단 수소 도시라는 걸 먼저 정의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를 수소 도시라고 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 전주기가 다 가능해져야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거기에 대부분을 지금 부합하기 때문에 울산을 가장 또 울산의 그 수소 도시로 선정을 한 이유 중 한 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 번쯤은 걸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철강이랑 석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꽤나 친근하고 비록 여기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비친환경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주기를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몇 안 되는 도시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은 데이터를 뽑아낸다면 꽤나 선구적인 어떤 위치를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한적인 산유국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크게 봤을 때는 환경 문제 자체도 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맥킨지 리포트 보면 이제 넌 블랙 스완 이벤트다. 즉 우리가 다 예상했던 문제다. 네. 그 넌 리니어한 코스트다. 즉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인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환경 문제라고만 보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로 간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춘다. 그리고 이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는 국가의 명운을 걸만한 것 같아. 2100년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국으로서 또는 패권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먼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너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 정책이나 울산 도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파란색 번호판을 갖고 있는 차들이 좀 더 늘어나겠죠. 특히 수소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법 개정도 같이 잘 되어가지고 잘 적용이 된다면 대부분의 그 화물 운송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처럼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제 주거시설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용을 하는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주유소가 아닌 충전소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소를 충전하는 거니까 기름은 아예 빠질 것 같고 아니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거 자체를 브랜드화 시킨 지는 오래됐고 거기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 넣는다고 한다면 아예 단지 내에 혹은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 옆에 주차 타워나 아니면 충전 타워 같은 것들을 만들든지 안에다 충전 타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사용하거나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 다가올 것 같고 10년 뒤가 된다면 글쎄요 10년 뒤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때쯤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판매가 금지가 되는 시작이 되는 시점일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소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위치로 올 것 같아요. 물론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근데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계속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지수이기는 하죠.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3년 뒤에는 되게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정한 정책 방향이 있으면 사실 뭐 정책 방향을 한 번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슨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방향 바꾸듯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그 한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이미 너무 덩어리가 커졌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 어떤 한 정책을 바꾼 다음에 그거를 해라고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전 국민이 또는 모든 전 단체들이 그거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 왜? 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수소 경제를 간다라고 했고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3년 뒤에는 적어도 이거의 부산물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는 수소 버스라든지 공공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운송수단들은 되게 많이 수소차나 또는 전기차로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에는 차량 교체 주기에 사람들이 넥소를 한 번쯤은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 생각과 만약에 보조금이라는 그게 계속 맞물려 간다라고 했을 때는 승용 차량으로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3년 뒤에는 좀 더 공공적인 영역이었다면 5년 뒤에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너가 얘기한 것처럼 주거 공간 내에서의 연료 전지를 발전기로서 네. 사용하는 시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해. 10년 뒤에는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EU의 수소 전략을 얘기할 때 내연기관차들의 판매 금지가 5년에서 짧게는 5년에서 네. 10년 뒤에는 각국 주요 국가들에서 대부분 다 실현이 돼. 영국, 뭐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인도 같은 나라들도 심지어 이제 2030년부터는 다 순수 전기 차량으로 막 교체하겠다. 막 이런 그 신규 판매차들은 네. 이런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수소차가 지금보다는 엄청 많아질 거고, 만약에 수소차가 많아진다는 건 모빌리티 전반적인 환경이나 생태계 속에서 이거에 걸맞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점이고, 그게 정말 한 산업, 차량 산업이라는 또는 뭐 다른 화학 산업이라는 이런 쪽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 경제 전반적인 하나의 축도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고 있을까? 그렇게 된 미래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게 되게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모터 소리만 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은 막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 지나가면 오 깜짝깜짝 놀래잖아. 막. 뭐야 이거 막 이거 차야? 약간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러지만 그때 가서는 뭐 차에서 소리가 나요? 약간 이런 시절이 올 거야. 예를 들면 핸드폰을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라고 이렇게 하듯이 봤잖아요. 그런 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용 차량으로서 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많은 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네.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니콜라랑 현대차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살 거예요? 저는 둘 다 안 살 거예요. 왜 안 사? 확실히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한 기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뭐 과도한 믿음을 갖고 이걸 실행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걸 간절히 바란다면 그런 마음에서라도 이걸 사겠지만, 말한 것처럼 다음 정권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아예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인단 말이에요. 그게 꼭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국의 기업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통령은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생애 주기에서 지금 일단 앞에 생산이랑 운송 자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확실히 깔리기 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차에 말고 다른 곳에서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수소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랑 관련된 어떤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상장이 돼 있다면 그 회사에는 관심이 좀 가겠지만, 수소 모빌리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 같으면 지켜볼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네, 접근하겠다. 에너지원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모빌리티의 적용은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거예요? 샀어요? 나는 일단 살 돈이 없지만 아, 네.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단순히 수소차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전기차의 영역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현대차가 어쨌든 세계 5위, 6위 하던 그 글로벌 유통망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쪽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던 그런 익스페리먼트가 있었다. 없었던 거를 한다고 하겠다라고 이미 하던 거를 더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밀어주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오늘 주제로는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그 중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번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